그대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웃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밤,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미안해지는 걸까?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학문을 논하고 일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울추처럼 무거운 계산을 품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은 부드러우나 마음은 저울추처럼 무겁다.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말 뒤에는 상대를 재단하고 평가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점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유독 내가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웃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이미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또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혹시 저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먼저 밀려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에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수치심이 남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탓을 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라는 말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 이미 상대의 의도는 절반쯤 성공한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공손한 말씨로 다가왔고 정약용의 학문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날 때마다 정약용은 묘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 선비는 칭찬 속에 늘 작은 비교를 끼워 넣었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만 서울의 아무개 선생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시더군요. 이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정약용에게는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는 늘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분명 더 나아지실 겁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불편함의 원인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조용히 만들어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은 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낸 뒤 마음이 무겁고 자신이 작아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단단한 계산이 숨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합니다. 교활한 사람의 특징은 애매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도 알다시피 내 입장도 이해하지만 다 내 생각이 있겠지만과 같은 말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런 말들은 이해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판단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불편한 기분만 안고 돌아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물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처럼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책이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교활한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교활한 사람의 중심에는 언제나 단단한 기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관통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관직에 막 올랐을 때 회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한다는 말을 가장 크게 외치던 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막상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자기 집안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며 기록했습니다. 사사로운 마음 한 조각이 위로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 교활한 사람은 대놓고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도덕과 의리를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며 그 말을 방패 삼아 자신을 방어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행동을 의심하면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며 상대를 오히려 의심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계산을 숨기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관찰한 교활함의 구조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의 의도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는 냉정한 계산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먼저 따집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재빠르게 계산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애매한 책임 회피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라는 말로 책임을 피해갑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 상인은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항상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묶어두었습니다. 쌀을 빌려주되 나중에 갚을 때는 이자를 붙였고 그 이자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항의하면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며 오히려 상대를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상대의 양심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착하고 성실할수록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하고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라는 말로 상대의 양심에 호소하고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교활한 사람의 말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심 어린 사람의 말은 때로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은 상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활함을 알아보는 또 하나의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누구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일관된 원칙이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꿀 뿐입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자기만을 위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할 것이다. 교활한 사람은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산의 흔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말 뒤에 숨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낯선 악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고 의지하던 얼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정약용이 고향 마을의 한 잔치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소효를 강조하던 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을 했고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유산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교묘하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부모님께 덜 신경 쓰셨잖아요 라는 말로 다른 형제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고
결국 자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효를 팔아 사사로움을 채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료는 늘 우리 팀을 강조하며 협력을 말합니다. 회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는 척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라며 칭찬합니다. 하지만 막상 윗사람 앞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정작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팀원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립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교활함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 친구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너만 믿는다며 도움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되어 시간을 내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친구는 내가 해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친구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라며 내 고민을 화제 삼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소재로 삼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속마음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친구는 나는 너를 걱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가족 안에서의 교활함은 더욱 복잡합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희생을 요구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나으니까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며 부탁하지만 정작 자신은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역시 잘 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구나라며 죄책감을 심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족 모임이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계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오랜 친구잖아.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 라는 말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상대는 거절할 때 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교활한 사람은 바로 이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자신의 요구가 따라왔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니까 당신이 아이들 봐줘야지.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당신이 집안일 다 해줘야지라며 자신의 편의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라며 아내의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이 너무 예민해라며 문제를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낯선 사람의 칼은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의 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활한 사람은 관계의 깊이를 이용하여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관계를 핑계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시간을 계속 쏟아야 하는가? 교활한 사람과 맞붙어 싸우려 들면 정작 상처는 내가 더 크게 받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강가를 자주 거닐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그는 자주 강가에 앉아 물과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보라. 물은 바위를 부수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바위를 만나면 그저 돌아갈 뿐이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흐른 뒤 강이 길을 낸 것은 바위가 아니라 물이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위를 향해 달려드는 물방울은 금세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물방울은 바위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비켜 흐르는 물은 결국 자신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물이 흐르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활한 사람 앞에서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려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 지칩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한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 관리는 늘 정약용을 감시하며 작은 잘못도 확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은 그 관리에게 항변하려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관리는 정약용의 항변을 오히려 반항으로 해석했고
더 큰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맞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정약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관리 앞에서는 필요한 말만 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 나중에 목민심서와 같은 위대한 저술이 탄생했습니다. 교활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거리 두기입니다. 거리 두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말의 거리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말을 줄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나를 공격할 무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셋째는 시간의 거리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꼭 필요한 만남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씁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무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그 관리에게도 항상 예의를 지켰습니다. 인사를 하고 필요한 대답을 했으며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바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고 그저 돌아갈 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지는 사람. 후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 교활한 사람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렇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거리 두기는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진짜 용기는 물러설 줄 아는 것, 내 에너지를 아껴 더 중요한 곳에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물을 보며 배운 것처럼 우리도 교활한 사람 앞에서 물처럼 흘러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활한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한편에는 사실 나 자신에게서도 비슷한 그림자를 발견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숨은 이익심부터 적어보라.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정약용 자신의 깊은 고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관직에 있을 때 그도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계산된 친절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자신의 일기를 읽다가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아무개 대감에게 인사를 정중히 했다. 앞으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인사는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교활함을 비난하면서 정작 나 자신도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작은 뱀 한 마리쯤은 있습니다. 그 뱀은 이익을 계산하고 손해를 피하려 하며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뱀을 키우느냐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그 뱀을 키워서 결국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은 그 뱀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는 몇 번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느냐? 그리고 그중 몇 번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불편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 안의 교활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교활함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 얻는 이익과 정직하게 일해서 얻는 이익은 다르다. 전자는 교활함이고 후자는 정당함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닌 친절을 베풀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는 깨달았다. 진짜 친절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가짜 친절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짜 친절은 결국 들통이 난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항상 남이고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교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베푼 친절,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한 거짓말, 손해보지 않기 위해 회피한 책임들이 모두 작은 교활함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신 안의 교활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교활함을 분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교활함의 작동 방식을 알기 때문이다. 교활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내 안의 교활함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의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친절했고 누구를 조종하기 위해 친절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함께 웃고 지내던 이들 상당수가 돌아섰고 어제까지 친구라 불렀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정약용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 서학을 믿는다는 제목으로 그를 몰아세웠고 결국 정약용은 먼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평생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정약용은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백성들과 함께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그들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위대한 저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정약용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파벌 싸움에서 밀려날 때마다 주변에서는 술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탓하는 글은 짧게 써라. 그리고 길게 쓸 글은 책과 학문에 두어라.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배신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배신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백성들을 위한 학문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에 사용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힘든 일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땅을 일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을 일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서 있지 말고 상처 위에 무엇인가를 세워라.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평생 붙들고 있으면 그 상처가 내 삶 전체를 정의하게 됩니다.
반면 상처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면 상처는 그저 과거의 한 경험이 될 뿐입니다. 정약용은 배신이라는 상처 위에 학문이라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배신으로 기억되지 않고 위대한 학자로 기억됩니다. 배신을 경험한 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처를 붙들고 서 있는가? 아니면 상처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는가?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하루를 쓰는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하루를 쓰는가?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뒤쪽으로 갈수록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누구에게 시간을 쓰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은 넓게 가지려 하지 말고 한 뼘이라도 곱게 갈라. 넓은 밭을 가지면 관리가 어렵고 결국 모든 곳이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밭이라도 정성껏 가꾸면 그곳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소중한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순간마다 내 하루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밤잠을 설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소모된 에너지는 정작 나를 성장시키는 책, 배움, 취미, 건강에는 쓰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에너지의 잘못된 배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교활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조용히 힘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진실한 친구와 가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적당한 거리를 둘 관계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만나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입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각자의 관계를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첫 번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관계에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느냐? 대부분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을 줄이라는 것이다. 꼭 필요한 만큼만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두 번째 관계에 그리고 너 자신에게 돌려주어라. 정약용 자신도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학문을 배우러 온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쓰고 가족과 함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준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내 시간을 주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정말 그 시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교활한 사람에게 하루 1시간을 쓰는 것은 진실한 사람과 보낼 수 있는 1시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소중한 몇 사람과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어라. 그것이 현명한 삶이다. 교활한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사용할 때 비로소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몇 사람과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줄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활한 사람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법을 3가지 습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다. 교활한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결심보다는 작지만 일관된 습관이 나를 보호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대화를 나눈 날에는 그 사람의 말보다 내 감정을 한 줄로 적어둡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눴고 그 뒤 내 기분이 어땠는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특정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에 항상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도 유배 시절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고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사과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주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반사적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책임인가? 아니면 상대가 나의 양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사과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나약함이다. 진짜 미덕은 잘못이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 습관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해줘. 오늘 안에 답을 줘라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급한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이다. 조종하려는 말 앞에서는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라는 한 문장으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 습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자신도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기록했고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성급한 결정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고 위대한 학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모두 믿지도 말고 모두 의심하지도 말고 내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교활한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의 빗장은 내가 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그 문을 열 만한 사람이었는가? 교활한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작지만 일관된 습관입니다. 감정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사과를 멈추고 성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교활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조용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